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 식사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기 쉬워요. 이렇게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후 과일 섭취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일은 식사 후에 섭취하면 하나도 영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물과 또 식후에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상 발효, 부패,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김치, 나물, 채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적게 먹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과식을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과일의 당분, 또 과일의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상 발효, 가스가 차거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간 수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식사하고 항상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술을 안 드셨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높은 분도 계셨어요.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을 식전에 드시는 습관으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에피타이저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의 성분이 수분도 제공하고 효소도 제공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도 제공하고 식물 영양소, 항암 성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과일 식사법으로는 갈아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과일도 가는 순간 모든 이 당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마시면 즉각적으로 혈관 속으로 10초 안에 흡수가 됩니다. 혈액의 당 수치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거의 뭐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 과당이나 당분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인위적으로 당분을 쪼개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짰잖아요. 짜서 당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시판하는 오렌지 주스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어서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 또 과일 주스, 과즙 드시는 것을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삼시세끼 과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과 또 해독이 돼서 면역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하루에 과일을 2kg에서 3kg 정도까지 과일만 드신 거예요. 단맛과일, 신맛과일, 지방 있는 과일, 다양한 과일들을 골고루 드셨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베체트병의 그 자가면역 항원들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3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해도 만성변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변비는 오랫동안 이제 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식이섬유 부족으로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 필요한 충분한 식이섬유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변비, 70년 변비, 거의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변비이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3일 정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변비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 식사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기 쉬워요. 근데 체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기관도 같이 많이 약하십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돼서 일단 체력도 같이 약해지는 거겠죠. 소화기관이 너무 약한 분들의 경우, 또 특히 환자들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소화효소도 나오지 않고 소화기관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를 먹거나 또 한식 위주로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듭니다. 음식 성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화 과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오히려 기력이 나요. 세포의 영양이 흡수가 되고 또 몸에 있는 독소가 또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좀 체력이 더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너무 식사를 못하는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도 과일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지만 사과 같은 껍질을 비교적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일, 이 식물들이 강렬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먹었을 때 그 색깔이 진한 껍질 바로 안에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훨씬 그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한 보라색 계열의 포도와 같은 성분에 들어있는 것은 안토시아닌, 또 페놀 화합물,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고요. 이 사과에도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는 장을 자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많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와 함께 장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죠. 하지만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기는 어렵잖아요.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이런 것까지 저는 인위적으로 먹으면서 맛없는 건강식을 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껍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갓 수확한 참외를 먹었을 때는 이 껍질이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참외는 같이 껍질째 먹고 너무나 질긴 상태에서는 사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키위를 껍질째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복숭아도 껍질을 잘 세척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장 건강 그리고 식물 영양소 측면에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크게 4종류의 과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과 메론류 과일입니다. 단맛 과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이라든지 바나나나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사실 많은 과일이 신맛 과일에 속합니다. 사과도 그렇고요. 오렌지, 귤, 망고, 복숭아 이런 모든 과일들은 신맛 과일에 속하죠. 그 다음에 메론류 과일은요. 수박, 참외, 메론입니다. 그 특성이 좀 연상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과일은 아보카도가 있고요. 두리안 같은 그런 특이한 과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일을 복합적으로 막 섞어서 먹으면 제가 너무 복합적인 그런 뷔페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맛과 단맛 과일끼리의 조합이나 단맛과 신맛 과일까지는 괜찮은데요. 지방이 많은 과일은 좀 따로 드시고 메론류 과일도 맨 마지막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과일은 하나하나의 과일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화의 측면에서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특히 약한 분들은 그 사이에 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을 또 두시는 것이 완전하게 소화되는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 나이 들면 약을 먹는 게 당연하다. 이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분의 예시를 들면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화로운 삶, 소박한 밥상 이런 책으로도 많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 세계에 귀농과 채식의 문화를 널리 보급한 유명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약이나 주사나 병원, 수술 이런 것들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직접 찾아서 그렇게 실천을 하신 분들이고요. 실제 스콘 리어링은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지도 않았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 돌아가신 사이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100세까지만 나는 살겠다라고 수명을 조절하신 그런 죽음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리어링과 스콘 리어링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무병장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무병장수는 실제 막연한 꿈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삶에는 조화로운 삶, 몸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를 함께 가꾸는 조화로운 삶이 가장 중요하게 수반이 됐고요. 또 음식도 매우 중요하죠. 음식도 살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굉장히 간소하게 단순하게 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제가 과일 식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들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제철 과일로 식사를 하셨고 또 점심과 저녁에 채소류나 콩류나 또 통곡식류를 또 견과류, 씨앗류를 드시면서 육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병장수는 꿈이 아니라 마음먹은 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살펴보니 무려 3개 이상 만성 대사성 증후군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10명 중에 9명은 하나 이상, 하나에서 3개까지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는 사실 요즘 생각하기엔 굉장히 또 젊은 나이잖아요.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65세 이상의 분들이 무려 3개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 가더라도 질병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꼭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하나의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활동, 또 내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건강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가 너무 맞다라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제생활습관의학에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만 사람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잘 관리가 되고 또 삶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에 어떤 자존감이 있고 또 삶의 정체성이 좀 있는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수마을로 알려진 블루존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원칙들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우리 몸만 막 운동과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사회적, 영적인 건강까지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병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통찰을 해봤는데요. 질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약간 그 근본적인 뜻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disease라는 게 있습니다. disease는 뭐가 깨졌다, is, 편안함이 깨졌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태에 있으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 몸이 그때 뭔가 크게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이것을 흡수하거나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내 몸이 굉장히 반응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디시즈, 편안함이, 마음의 편안함이 깨진 것이 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볼릭 디스오더 하면은 대사 질환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디스오더를 집중해 보면 좋습니다. 오더는 질서란 뜻이 있습니다. 질서, 오더가 디스, 깨졌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차도 사람도 안전하게 되잖아요. 또 이 자연, 이 만물, 우주도 보면 정말 질서 정연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가 지구라는 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질서가 잘 지켜져야 조화롭게 유지가 되듯이 사람의 몸도 또 사람의 마음도 질서가 잘 잡힐 때 건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disease와 disorder라는 이 어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돼서 항상 강의 때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바로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독소의 유무를 관찰하지도 않고 질병의 원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독을 경험하고 또 해독에 대한 자료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몸에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독소가 있는 거죠. 이 마음에 너무 지속적인 부정적인 상태가, 감정 상태가 유지가 되면 다 병이 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독소가 질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고 이 독소를 제거할 때 몸과 마음,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 상태를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4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독소 상태, 두 번째는 영양 상태, 세 번째는 산과 염기의 균형 상태, 네 번째는 전하 상태입니다. 그 고대 의성, 모든 의료인들이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에서 찾지 않고 몸 전체 환경에서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독소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몸에 독소가 생기거나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몸은 건강을 잃고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 영양도 매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또 산성 체질에서 병에 잘 걸린다, 암에 잘 걸린다, 산과 염기의 균형 매우 중요하고요. 또 전해질의 균형, 바로 전하 상태. 전해질 상태도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과 몸 전체 신호 전달과 체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이 관점을 외부적인 요소에만 찾을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환경에서 찾자라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외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몸의 내부 환경이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파스테르라는 학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제품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바로 루이 파스테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을 차단하는 모든 약들, 또 항생제, 항암제, 또 항균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균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세균론을 주장했던 파스테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파스테르의 주장 덕분에 수많은 제약 산업과 또 현대의학의 의료 산업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처럼 외부 환경보다 이 외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부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을 또 제시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팔이나 모기가 더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고 깨끗한 물에는 잘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 전체의 세포들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앙투안 벡시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세포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또 세포에서 만들어진 독소들이 잘 제거가 되면 우리 몸은 튼튼하지 않겠냐, 내부 환경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람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우리 몸의 수분 상태, 영양 상태, 독소 상태, 몸 전체를 결정짓는 내부의 환경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앙투안 벡시암이나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세포론과 또 내부 환경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병을 이기는 것이 내 몸이고 병이 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내 몸이 하는 거다. 외부 환경은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약이 치료제라면 약을 먹고 병이 나아야 또 건강해져야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증상 완화제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돕고 있는데 이렇게 음식 치료도 있었고요, 허브 치료도 있었고 우리 몸의 이 뼈를 잘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치료도 있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같은 치료도 있었고 또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치료들도 많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방법 없이 어떤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각자의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때 이것을 표준화시키자라는 큰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의 배경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록펠러하고 카네기 재단에서 큰 이 석유 산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산업을 통해서 더 다른 산업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약 산업이 배경이 된 거죠. 약을 만들고 이 약을 어떻게 보급할까 하는 과정에서 대형 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교육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어떤 표준화된 어떤 치료와 또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표준화시킬 게 필요하다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라는 것이 좀 비슷하잖아요.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을 받아오고, 당뇨가 있으면 혈당 강화제를 받아오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기도 하는데,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동일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치료는 아브라함 플렉스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록펠러 카네기 재단이 큰 제약 산업을 만들어가는 배경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똑같은 약을 쓰기 시작하는 이 치료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쌓이고 하면 근본적으로 오르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약을 하나 딱 써서 그냥 혈당만 딱 떨어뜨리고 혈압만 딱 떨어뜨리고 수치만 맞춰주는 거죠. 하지만 이 약을 5년, 10년 쓰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라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약을 먹게 돼요 라고 더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먹었는데도 왜 저는 낫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숫자를 맞췄지만 전혀 내 몸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대증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약으로는 도저히 건강해질 수가 없고 더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주 큰 거대한 어떤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것도 있었고 또 대형 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큰 제약 산업을 만들어가는 큰 재단들이 있었다는 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약은 드러그라는 것을 기원을 했는데요. 원래 드러그는 마른 풀이란 뜻입니다. 약을 최초로 말한 양리약자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물은 독성을 가진 성분이 있고 단지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g을 먹으면 어떤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죽는데 0.01g을 주면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이라는 것은 치료 개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그 숫자에 따라서 치료 개수가 선정이 되고요. 이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하고 치료 개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암제는 치료 개수가 1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 말은 치사량과 치료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나타내는 양도 1000mg, 치사량도 1000mg. 그러면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은 이렇게 치료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당연히 독성, 어떤 용량을 넣었을 때 동물 실험 결과 동물이 치사하는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과일을 먹었다고 동물이 죽고 채소를 먹었다고 동물이 죽고 이렇게 음식으로는 치사량을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약은 반드시 치사량이 있다는 것, 따라서 독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도 보면 감기 바이러스는 약 150종의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감기가 유행이 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서만 감기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 감기는 무슨 바이러스다 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감기약은요, 바이러스와는 전혀 무관한 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전혀 없고요. 열을 낮추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해열 진통제, 또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또 충혈된 것을 제거하는 비충혈 제거제, 콧물 나오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가래가 나오지 않게 하는 진해 거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감기약의 구성입니다. 그러니 감기는 약을 먹어서 낫다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내가 생겨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그냥 스스로 나은 거예요. 감기약은 너무 지나치게 콧물이 나고 너무 두통이 심하고 이게 일상생활 하기에 고통스럽다 이럴 때 잠깐 드시는 거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약효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콧물이 나와야 내 몸이 염증이 제거되고 튼튼해지고 열이 올라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몸이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뜻인데 오히려 내 몸이 치료되고 있는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나오는 것이 약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는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이고 증상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을 잠깐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정도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미국에서는 약과 또 다른 약을 병용 치료했을 때 나타나는 상호부작용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린이에게 이제 폐렴 치료제로 해열 진통제하고 이제 항생제를 같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폐렴이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폐렴은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를 썼을 때 당연히 폐렴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병용 치료를 했는데 미국 어린이들이 간에서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수준이 작은 수준이 아니고 간을 이식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간세포가 괴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인 거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의약물 남용 사망 사고가 어느 해까지가 3위였는데요. 최근에는 1위,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것을 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약과 다른 약을 같이 사용할 때는 이 약들의 상호 부작용이 어떤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또 약사님들에게
약을 주셨을 때 이런 약들이 서로 일으키는 어떤 칵테일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저는 질문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죠. 바로 고지혈증 약이죠. 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이 높게 있다 보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전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은 식사를 통해서 먹은 지방을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에서는 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세포막의 원료, 호르몬의 원료, 우리 몸에 여기저기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간에서 무려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음식으로는 불과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당분의 섭취가 좀 초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밥, 빵, 면, 떡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고지혈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이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고 또 그 약을 꾸준히 먹는 분들의 경우 또 다른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간에서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 몸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콜레스테롤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혈관 건강에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점점 혈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혈관벽이 탄탄하지 않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치매 환자, 또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약을 먹다 보면 또 다른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근육이 쇠약하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10년 이상 드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좀 너무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이 의심된다라고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킨슨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서 힘이 없는 그 근육 상태를 보고 파킨슨이라는 좀 오진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파킨슨도 역시 이 근육이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과 사실 파킨슨이 서로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오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또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이제 암까지도 또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수치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수치의학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데요. 수치 자체에 지나치게 내 몸을 맡기는 분들이 요즘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검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가에서도 건강 검진을 권고하다 보니까 이 수치 의학을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치를 딱 정해주죠. 그래서 그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건강하지 않다. 약을 드셔야 된다. 이제 이런 저희가 검진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씩 올라가는 것이 또 정상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또 혈압도요. 2000년대 초반에는 180까지가 정상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 130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약 50 수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로 바뀌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된 거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제 혈당 조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한 150에서 130, 120, 110 이렇게 정상 수치까지 떨어지시다가 어느 날 한 105가 되고 107이 되면 또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몸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수치 1, 2, 3, 4, 5에 민감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현재 체력적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체력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체력이 더 나빠지셨습니까? 여쭤보면 혈당이 잡히지 않아서 상담받기 이전에 그 체력보다 이제 상담 후에 이제 혈당이 잘 잡히면서 잠깐 뭐 5에서 10 사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체력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 수치의학보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내 몸의 체력 상태, 내 몸의 증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는 혈당, 혈압이 내가 집에서 체크할 때보다 잘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긴장하고 하면 혈당, 혈압 수치가 올라갑니다. 수치 몇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내 몸의 신호, 피곤한지, 뭐 요즘 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너무 빨리 지치는지 이런 일상에 체력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너무 수치, 우리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고 또 감정에 따라서 몸 상태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수치 연연하지 마시고 내 몸의 체력을 늘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한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네, 가장 최고로 나쁜 음식은 이제 가공식품. 요즘은 이제 초가공식품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은 겉으로는 음식인 것 같지만 저는 가짜 음식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하버드 대학 또 병원에서도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가공식품 때문에 암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다양한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양학적 지식으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약간의 채소가 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분은 햄버거가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탄단지 다 있고 살짝 그 샐러드도 있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햄버거를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직접 먹어서 자기 몸에 실험을 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햄버거 먹으면 이제 속이 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가공식품은 그 성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성분들을 조합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치는 대사질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가물 덩어리인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첨가물인데요. 이런 첨가물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포장된 음식을 구매하는 순간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있고요. 또 향신료, 향을 내기 위해서도 있고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색을 예쁘게 내서 마치 신선한 음식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좀 먹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에도 30에서 5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튀김 음식의 유혹이 사실 있잖아요. 치맥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치킨을 드실 때 보면 굉장히 바삭한 그 매력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튀김 요리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폴리인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튀김을 바삭하게 만드는 보존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폴리인산 나트륨이라고 실제 튀긴 음식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법에 의해서 100% 표기를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만으로도 식품법에 의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폴리인산 나트륨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도 조절제이고요. 구연산이나 사과산, 인산염, 수산화 나트륨, 푸마르산 등 이렇게 55종의 다양한 이름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그 식품 어떤 그 표기법 같은 걸 봤을 때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다 화학 성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첨가물로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육들도 미국에서 이런 가공육들은 실제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우리가 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표현을 했고요.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도 가공육으로 인해서 8,800건 이상의 암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식품 첨가물. 그 출처를 다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칵테일 효과 또 다양한 세포와 조직 상태들을 다양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첨가물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치 이하라는 그 표기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분 자체는 기준치 이하가 들어갔을 거예요. 뭐 10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9mg 넣으면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만나서 일으킬 수 있는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A라는 성분이 9mg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B라는 성분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C라는 성분, D라는 성분 해서 우리 한 50가지 성분이 객체로서는 기준치 이하지만 이게 섞였을 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것도 아질산 나트륨이 비타민C를 만났을 때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면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50가지, 100가지 모든 성분들이 서로 합쳐져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은 샌드위치, 김밥, 라면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주치 선생님도 내가 먹은 첨가물의 성분을 150가지를 먹었다.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질병에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첨가물 음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그 기준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첨가물, 화학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혈관 손상, 각각의 조직과 장기 세포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기는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네, 요즘 고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고기는 인체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다입니다.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몸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연구,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라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미국 암연구협회, 미국 암연구재단에서 공통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 고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먹자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약 8억 8천 명, 2,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과 고기를 잘 먹지 않은 그룹을 통해서 이 통계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먹었을 때 위험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안전한가 이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의 단백질을 주에 급여한 경우와 5%의 단백질을 급여한 경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 다 이제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암 물질을 동시에 투여했고요. 단백질의 급여 그 칼로리 수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20% 정도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에 급여한 쥐에서는 모두 다 암이 생겼고요. 5%로 단백질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제 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2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물성으로 바꿔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의 식물성 단백질을 급여한 쥐에서는 사실 암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에게도 20% 이상,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높인다라는 실험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이제 특정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이제 몸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엄청나게 몸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고 피부결도 나빠지고 안색도 굉장히 칙칙해지고 뭔가 좀 투명하지 않고 어두워지는 그런 여러 양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틴 파우더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냥 통풍은 옵션으로 달고 있다 이런 말을 늘 일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동물성 단백질은 그 특성이 대사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식에 비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암모니아나 요소한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대사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 곳곳에 이 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그 사이에 요산들은 뼈나 관절에 축적이 되면서 통풍
통풍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통풍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5% 이내로 적당히 안전하게 드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소화를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많은 생활습관의학이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5% 이내는 안전하지만 20% 이상은 위험한 양이다. 그래서 약 95%는 식물식으로 했을 때 사람의 몸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흰 쌀밥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흰쌀밥은 현미에 비해서 섬유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좀 소화가 잘 되고 또 부드러운 맛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흰쌀밥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자주 먹게 되면 일단 초과된 당분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또 쌓여서 당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에서도 그 초과되는 당분 때문에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 속에도 이 당분이 계속 남아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흰쌀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흰쌀밥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채소 식사를 좀 먼저 하시고 식사 중에도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나 이런 것들 좀 같이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이 초과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전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고고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고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식사 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흰쌀밥 너무 맛있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해서 금방 해서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식사인데 이 흰쌀밥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고고당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분을 삼시세끼 이렇게 흰쌀밥을 먹게 되면 당분이 일단 무조건 초과가 됩니다.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이 포도당은 혼자서 이동해서 세포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포도당은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버스를 타야만 세포 속으로 가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단 당분이 많아지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고혈당이 되죠. 또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이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인슐린은 또 확 부릅니다. 인슐린이 또 확 부르니까 바로 이 인슐린이 점점 계속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가 점점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래서 당이 활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당분이 계속 혈액 속에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되고 또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됩니다.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혈당이 딱 떨어지니까 저혈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 이것은 하나의 세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음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밥, 빵, 면, 떡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고고당, 당뇨 전 단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식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헬리안 이어링이나 스콘 이어링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 하나만 같이 실천을 해본다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제철 과일을 먹었다를 활용해 보면 좋겠죠. 저도 아침 과일 늘 하고 있고 늘 강조 드리는데 이 한 가지 아침 식사는 과일로 하신다라면 혈당 문제도 없고요. 또 소화 문제, 장 문제, 또 췌장 문제, 또 간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헬렌 이어링, 스콘 이어링처럼 과일 식사, 또 그 양으로 친다라면 한 500g 정도
이 양은 밥 한 공기 정도의 비슷한 분량의 에너지를 주는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르는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 같은 정제탄수화물 혈당이 아니니까요. 우리 몸의 혈당을 오히려 완만히 떨어뜨리게 하면서 허기가 지지 않는 그런 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혈당이니까 아침 식사는 과일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